그럼 2010년의 박해지수 상위 10개국을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위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거나 종교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 일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역 공동체의 위험 때문에 가정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9번째 9위는 라모스에서 크리스찬은 엄격한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심한 압력을 행사하여 힘들게 합니다. 8번째는 모리나티에서는 기독교의 개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투옥이나 사형과 같은 위험을 통하여 크리스찬들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정부가 복음과 복음의 영향력을 건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번째 7위는 예멘입니다. 예멘은 이슬람 국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타 종교의 개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정부와 극단주의들로부터 심한 박대를 받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6위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크리스찬들은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발각되면 가족과 집과 직업을 잃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매를 맞고 투옥되며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몰디브에서는 모든 주민은 시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몰디브는 세계에서 가장 보험만율이 낮은 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혹한 법이 국가적인 결속을 정지시키고 통제력을 유지한다고 믿습니다. 4위는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에서도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2009년에 크리스찬들은 납치되었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서 극도로 위험한 여건 아래서 비밀 신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공적 예배는 금지됩니다. 불복하면 체포, 매질, 추방을 당하게 되죠. 크리스찬들은 죽음의 위협과 명예살인의 위협을 무릅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입니다. 이란의 세법에 의하면 기독교로서의 개종은 사형입니다. 가정교회들은 비밀경찰들의 감시를 받고 가정교회 교인들은 체포되거나 신문과 구타를 당합니다. 제일 첫 번째 넘버원 1위는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은 김정일과 그 아버지를 숭배해야만 하고 김정일 정권은 기독교 전파를 막지 못하면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발각되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비밀리에 처형이 됩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돕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에서 이 자유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여기에 비하면 어떤지를 우리가 스스로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9월 9일을 기억하라 라는 소제목에서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기독교 박해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상태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던 나라들은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 나라에 계속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기독교를 박해를 받은 사실인데 로마에서도 제국 내내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방에는 괜찮고 동부에서 박해를 받으면 서부는 괜찮고 특별히 10년간 심한 박해를 기간이 있었는데 또 어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때도 독일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은 2, 3년 뿐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지만 1938년부터 30년 딱 10년 박해를 받았습니다. 항상 박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박해는 좀 특이합니다. 북한은 공권력에 의해서 한 나라 전체가 도망도 못 가고 끊임없이 70년간 박해를 했던 거예요. 이런 기독교 박해는 인류 역사상 교회사 전체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40만 지역의 성도들이 있고 약 2, 3만 정도의 많이 한 5만까지도 어떤 강제 수용소에서 기독교들이 벌어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14,000명가량의 순교들 지금 기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한이 이렇게 오래도록 박해를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오래도록 박해를 받게 허용하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9월 9일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입니다. 9월 9일에 김정일이 집권을 했습니다. 98년도 9월 9일입니다. 그때 김일성이 죽고 막 북한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58년 9월 9일 북한의 모든 교회를 공식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김일성의 실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제어하는 우리는 개신교 및 천주교 및 교회 집사회상 모든 종교 지도자를 사형에 처한다. 이런 종교 신앙이들 나쁜 습관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 1962년 김일성 보위부 지침입니다. 9월 9일, 1958년 9월 9일에 북한의 모든 교회는 폐쇄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도 9월 9일, 북한의 공산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반도에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다 6.25 때 400만 사람이 죽고 90년대에 북한의 300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인구 2,300만에 300만이 굶어 죽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본 수용소에서 한 기독교를 밀었다는 이유로 한 100만 명가량이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48년 9월 9일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고 1938년 9월 9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계리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날짜와 시간을 정해 때로는 사인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1938년도 9월 9일에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계리했습니다. 이것이 신사참배란 무엇인가? 신사참배는 12시 정후에 땡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이 있는 데 일어나서 천황표에게 있는 동쪽으로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면 12시가 되죠. 12시에 온 교회 일어나서 동쪽으로 천황께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을 비롯해서 학교 교실이나 어디나 신사라는 게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천황의 조상들의 표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박해가 두려워서 교단 총회에서 이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1938년도 9월 1일에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신사참배를 하고 또 모아서 천황폐에게 드리는 전투기 3개 값을 일본 정부에게 헌납했고, 일본 천황 신도라는 세례의식이 있습니다. 이 신도의 세례의식은 이 무녀들과 성녀들만 받는 세례인데 모든 개신교의 신자들과 목사들을 이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신대의 세례를 받고 있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심한 박해와 배교가 이어졌던 적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배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교리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성인자까지도 배교할 수는 있지만 교리를 바꾼 적은 없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우리 장로교회 법은, 우리 감리교회 법은, 우리 신사숭배가 우상숭배 아니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교리를 바꾸는 부끄러운 일은 2000년 교회에서 오직 한국 교회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1948년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당시에는 평양이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평양이 대부흥이 있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의 총회들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 평양에서 하나님의 손이 강력히 임했던 것을 평양에서 성령에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에서 떠난 것처럼 하나님 영광의 우상숭배에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것을 선지자 에스겔이 보고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정말 한번 배 터지게 한번 우상 섬겨봐라, 신나게 한번 섬겨봐라 하면서 8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에게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불쌍하셔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서 구해주십니다.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이방민족에 구해주는 점점 기간이 늘어나요. 이게
나중에 들어봐라 때는 20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사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40년 밖에 해봤는 다음에 사사가 나타나게, 그게 바로 삼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우상숭배를 심해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서 팔아버리는데 그때가 70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오랜 기간 동안 벌을 주세요. 우리가 북한의 고난은 단순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북한 지하교회에서 숭배행전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1938년도에 지었던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에요. 38년도 해방되기 7년 전입니다. 7년의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70년의 고난을 받게 되고 지금도 북한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사 임재를 40년이 전략적인 기도문 이런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착하셔서 하나님이 그저 공짜로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냥 구해주셨던 겁니다. 구약도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백성들을 오랫동안 고통받는 걸 보지 못하고 구해주시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이 45년도 고난을 당했으니까 2015년 지금 70년이 되니까 2015년에 북한이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장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품상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영원히 오랫동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한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다시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예언을 또는 예정을 또는 예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대 때 그때를 분별합니다. 2011년은 자연의 해였습니다. 2012년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1960년도 50년간 독재 정치를 하다가 2012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무라바크가 3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리다가 2012년에 권력을 잃어요. 이 두 사람은 김정일의 동갑내기면 친구들이랍니다. 항상 편지를 주고받고 이렇게 안부를 주고받은 친구들이랍니다. 2012년에 크티 디부어르의 그바부 이름도 그바부부예요. 2011년에 권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예벤의 압돌라 대통령이 30년간 다스리다가 2012년에 권력을 잃습니다. 빈라덴이 21년에 죽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2011년은 전 세계의 자유가 독재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난 중동의 민주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김정일이 죽음이었습니다. 김정일이 2012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2011년에 죽은 독재들의 맥을 같이 합니다. 2011년에 12월 19일에 죽었습니다. 12월 19일. 아직 2000년 12년이 되기 전에 하루가 되기 전에 죽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까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2012년까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돈으로? 한국의 돈으로. 한국은 북한의 달러 박스였던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한국, 중국에서 보내주는 먹고 사는 나라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북 지원하는 것은 무역을 해서 1년에 주는 돈이 물건과 바꿔준 돈이 9억 달러예요. 근데 공짜로 준 돈이 7억에서 9억 달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북한을 경기하기 위해서 1년에 7억 달러에서 9억 달러에서 무상으로 원조를 해줬는데, 이거 다 보낸 69억 5천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월급을 체벌해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삼아서, 갖고 온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와 화폐가치 차이겠지만 1억 달러입니다. 그 1억 달러 가지고 우리 경제개발에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69억 5천만 달러를 공짜로 줬다네요.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니네들 왜 진짜 많이 했어? 돈 모아서 보냈어. 69억 5천만 달러는요, 북한 이미 전체가 20년간 한 끼도 굶을 수 않고 먹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 돈을 9년에 걸쳐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북한이 이 돈을 가지고 경공을 일으켰다. 지금 베트남이나 태국 수준 됐을 겁니다. 만일에 북한이 그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먹겠다. 그러면 북한국에 전부 비만에 걸렸을 겁니다. 북한이 그 돈을 인민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썼을까요? 2012년까지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201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참화라고 했을까? 북한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서기력을 쓰지 않습니다. 주체력을 씁니다. 주체 1년은 1912년입니다. 왜? 김일성이 1912년에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 몇 년입니까? 주체 101년입니다. 김일성 탄생 100주년 2012년에 통일을 이루겠다. 이것을 2001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2년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번에 총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아서 이것을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총선과 대선을 한 해 하는 해는 대한민국 역사상 2012년밖에 없습니다. 이때 만일에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권이 나타나면은 북한은 남한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2년까지만 참으라! 그렇게 그들을 가지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개발을 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먼저 핵 개발을 시작해요. 핵 개발해서 그것이 언제 성공했죠?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핵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절대로 이명박 초기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님 때 성공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살하신 이 중에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핵을 만들었습니다. 핵 개발이 쉬운 일이에요. 핵무기는 1945년에 나온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요, 돈만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는 무기입니다. 문제는 핵은 미국에서 써야 됩니다. 절대로 미국은 절대선이 아니에요. 미국은 자국의 핵무기를 날려버릴 수 있는 나라와는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미국으로 핵무기 10개를 날렸습니다. 9개가 격추됐습니다. 하나가 LA에 떨어졌습니다. LA가 히로시마가 돼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도 보복 장에서 멸망하겠지만 미국도 대통령이 끌어내려집니다. 미국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 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절대로 핵을 쓸 수 있는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미국 핵을 쏠 수 있는 딱 수준이 됐다. 그리고 그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뽑혔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철수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 2006년까지 핵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을 어떻게 하면 미국에 보내느냐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행기에 달아가서 떠드리는 거고, 또 수적인 전쟁에 날아가서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미사일에 좀 더 아십니까? 미사일은 연료가 들어가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3만 킬로미터 날아가는데 가서 미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거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미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좀 쉬운 방법이 뭐냐면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로켓을 쏘는 겁니다. 수직으로 로켓을 쏘는 겁니다. 로켓이 가면서 지구가 돌잖아요. 그럼 로켓이 하늘에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떨어지게. 이거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2007년까지 죽으라고 핵을 개발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열심히 로켓을 개발해서 2012년에 그 선거 전에 그 능력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2008년도에 무산이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8년도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북한을 믿고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던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당선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북한에 돈 보내는 것을 중단한 겁니다. 나의 전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보내드린 이 69억 5천만 달러를 북한은 핵 개발에 썼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북한을 돈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나 핵을 포기한다면 차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북한의 국민 소득을 3,000달러를 올려주겠다. 그게 3,000 비전이에요. 북한은 당연히 싫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로켓을 개발할 돈이 들어오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안 보냈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뽑힌 직후에. 그런데 3대운이 3개월이 지나자마자 전국의 촛불 시위와 이명박 물러가라 구호가 대한민국 전체에 덮었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어느 정도 손을 썼던 거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2008년 7월 11일에 박광자 씨를 조주석에서 비기합니다. 이 박광자 씨님이 죽어버리니까 돈 내라 이거예요.
촛불 시기 절정에서 죽였어요.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에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렸어요. 북한이 갖고 있는 최고의 돈줄은 무역 관광, 원조. 근데 관광이 없어져요. 북한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성 관광을 중단시키는 걸로 맞짱을 놓았습니다. 그건 자기네들 손해죠. 우리는 개성 말고도 갈 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돈줄이 그때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16일 임진강 관광객을 수몰 시켜버립니다. 임진강 상류가 북한에 있고 하류가 남한에 있어요. 피서기들이 모여서 피서를 하고 있을 때 상류에서 대물 막 한번 터뜨리면 관광객들이 죽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돈 내놓으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보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북한에 돈을 보내면 보낼수록 북한 주민은 굶주립니다. 우리가 북한에 안 보내면 안 보낼수록 북한 주민은 배가 부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배급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공무원입니다. 공장에 출근합니다. 열심히 박격포를 만듭니다. 여기는 박격포 공장입니다. 저 사람은 비난로를 만들고 저기는 구두를 만들고 그들은 무술을 만들어요. 박격포를 다 생산했습니다. 이 박격포를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죠. 그러면 누가 월급을 주죠? 나라에서 쌀을 줍니다. 물론 그냥 주질 않습니다. 자, 10개명 아니 비밀성 10대 원칙 외워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상교육을 시키고 나서 사상교육을 시키고 쌀을 줍니다. 그것을 바로 배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6년부터 99년 사이에 북한에서 돈이 다 떨어지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박격포 공장에서 박격포를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땅을 먹고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데 미다리는데 계속 기다려요. 근데 저렇게 떨어져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굶어 죽은 거예요. 전시에도 2,400명 인구 중에 300만 죽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평시에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왜? 배급제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배급제 때문에 무너지면서 북한 정부가 용단을 내립니다. 할 수 없다. 너희들 나가서 알아서 농사지어서 알아서 장사해서 먹고 살아라. 박격포 공장이 이게 줄 수가 없다. 원래는 불법이지만 개인 장사, 개인 농사 해라. 그래서 만든 밭이 다락밭이는 거예요. 협동농장이 아니고 다락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배가 고프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매춘도 하고 인신매매도 하고 또 노가다도 합니다.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나이키 짝퉁 티셔츠 이런 거 사가지고 압록강을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물것을 팔아요. 그것이 바로 장마당이에요. 장마당과 이제 다락밭에서 자기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부유해집니다. 왜?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한에서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69, 5천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박격포가 생산되는 게 좋을까요? 박격포가 중요하죠. 그런데 주민들한테 자, 배급 줄게 생겼으니까 박격포 공장 다시 출근해라. 아니 나는 7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이만큼 내 땅을 산속에다가 일고 있는데 너는 지금 중국과 신용거래 이만큼 내는데 자산이 이만큼 안 돼. 그때 원래 불법이었어. 우리는 원래 공산주의 국가야 하면서 답들이 엎은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 탈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일 많이 넘어가요. 그때가 언제냐? 햇볕 정책의 절정기예요. 남한에서 돈이 제일 많이 가던 시절에 탈북자가 제일 많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돈을 함부로 보내면 그것을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탈북자 1000명을 잡고 물어봐도 북한에 돈 보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배급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장마당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장사를 해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중국은 그전의 중국과 다른 거예요. 한류가 넘치는 중국이 된 겁니다. 완전히 경제가 부흥한 중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평양 상설시장에 USB가 없어서 못 팔게 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뭐가 들어있을까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최신 영화 한 편이 쌀 2kg에 3kg에 팔렸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는 굶는데 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정부는 지금 큰일 났죠. 2012년까지 로켓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주민들은 돈이 많아졌으니까 주민의 돈을 뺏어서 그것을 로켓을 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바로 화폐 계획이에요.
이 화폐 개혁은 뭐냐면 지금부터 세종대왕이 들어간 10,000원짜리는 무효다. 이순자에 들은 거는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갖고 있던 돈들은 다 은행에 갖고 와서 바꿔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암거래 가지고 모았던 돈들을 다 뭐가 되는 거죠? 은행에 갖고 있는, 야 이거 공산주국에서는 어떻게 2억원이라 갖고 있냐? 뭐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화폐 개혁을 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재산을 잃습니다. 그 화폐를 개혁했던 사람들도 10대 1로 바꿨는데 인쇄기계는 북한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배의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갖고 있는 화폐들은 휴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에게서 삥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북한 정부는 로켓을 개발할 수 있는 돈을 다시 만들게 됐어요. 근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이 심한 부작용. 김정일 사진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파마 그림도 그려놓고 코스튬도 그려놓고 김정일 초상화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김정일 얼굴에 날강도라고 써놔놓고 불을 지르고 있고, 2000군이 이전에 탈북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탈북한 거지 남한이 줘서 탈북한 건 아니었어. 김일성 그래도 좋은 거 했었어. 그런데 이 화폐 개혁 이후에는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장마당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때려 부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찰들한테 아줌마들은 돈을 떨적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위원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체포합니다. 사람들은 그 보위원이 야산에서 시체로 발견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북한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쿠데타의 전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김일성이 춤을 퇴받고 출근하고 들어오면서 잘했었냐면서 퇴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화폐 개혁을 통해서 북한이 민심을 밀으면서 천안함 폭침, 이것이 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남한에게 뭐가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전쟁 위협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장군님 밑에 모여라. 이러기 위해서 터뜨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가 막힙니다. 타이밍이 이때 좀 우리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난 어떻게 집권하고 3개월 만에 시위가 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시위를 하고 온 세상에서 대통령 이렇게 못살게 굴 수 있을까? 안 되겠다. 나도 인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인기가 올라가야지. 이 정상회담을 하면 또 북한에다 돈을 몇십억 달러 갖다 줘야 되겠죠. 그 돈을 보따리부터 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싸고 있었는데 쾅소리 나는데 천안함이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제일 황당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천안함이었는데 제일 황당했겠죠. 지금 돈 있으면은 돈을 갖다 줬는데 왜 이런 짓을 할까? 북한은 내부 사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는 북한이 어디를 썼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약간 말실수를 하세요. 북한이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국방에서 다시 말합니다. 북한에서 격침시킵니다. 북한이 해도 섣불리 여전하지 마라. 3번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분이 수신책할 때까지 어뢰 추진제를 찾아냅니다. 북한이었어요. 근데 전 세계 합수부에서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 중립국도 스웨덴에서 이것은 어뢰가 북한께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오이사 조심. 첫 번째, 사과하기 전까지는 북한 선박을 우리 해결 운행할 수 없다. 북한은 마다 2개가 있죠. 여기서 이제 가려면은 이제 못 지나가죠. 두 번째, 남북 교역이 중단된다. 대한민국에서 북한 고사리 값이 확 올라갔죠. 북한산이 안 들어오니까 북한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국민의 방북 중단, 그리고 북한의 신규 투자 불어 대북 지원 못하게 했습니다. 대북 지원을 하자고 한다는 사람들은 뉴질랜드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는 완전히 정부가 돈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로켓 개발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돈 내놔라.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갔는데도 남한에서 돈을 안 보내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호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구호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학생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구호나무는 뭐냐면은 김일성이 옛날에 항일 독립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했다고 하실 때 김일성이 독립을 하실 때 가끔 조선에 들어와서 칼로 나무꾼이 많이 올라간 산에서 메시 어디에서 집결, 대통령 만세 이런 것을 적었었답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죠. 그것들을 했었던 나무들, 그것을 구호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어느 날, 해방된 30년 어느 날 김일성이 장군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옛날에 항일 무장투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구호나무를 만들었었지. 네? 예? 만들었잖아. 예? 만들었다고? 그래 만들었으면 거지 얘기들을 만들어서 다음에 3,000개가 발견됐습니다. 가짜입니다. 그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저 나무들은 아르곤 가스를 가득 채운 방탄 유리에 들어서 한 1년에 관리하는데 1억이나 듭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아직 비를 맞고 햇빛을 받고 방탄 유리를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계속 나무가 자란 것에 대해서 더 빼야 되겠죠. 그렇게 투빙식을 하면서 나무를 지킵니다. 과학자들이 관리를 하고 사람들이 지키래요. 이렇게 3,000개들이 지켜지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양에 요즘에 돈도 없어 못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수행여행 가자 그러면 어떻게든 내 수행을 빨리 시키면 좋겠다 그래요. 수행여행이 뭐냐면요, 완전 뭐냐면 전교생이 백두산까지 행진을 걸어가는 겁니다. 천리행군.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횡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목청을 메고 재미있겠죠. 그렇게 해서 걸어서 완전히 거지고로 돼가지고 백두산에 도착하면 먼저 만경대 길을 생각을 보면서 그리고 돌아가서 저 구호나무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메카의 상징과 비슷한 거예요. 이슬람의 메카 비슷한 거예요. 저 구호나무가 있는 산에 산불이 났답니다. 군인들과 김일성 초상화 사람들이 막 물을 뿌리고 하다가 결국 구호나무가 불에 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열 몇 명의 사람들이 구호나무를 끌어안고 타 죽었어요. 이것을 구호나무 예홍이라고 해요. 2010년 12월 30일에 북한 주민들의 39%가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방아 전소됐습니다. 이것은 한두 명이 술 취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거 중대 이상의 조직적으로 훈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화이죠. 이것이 조선일보에 쪽지서 하나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아무 신문과 아무 텔레비에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이 무슨 도라르봉 하나 불탄 것처럼. 그래서 탈북지 친구들을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호나무 옳다다니까 막 뻘떡 일어나서 백두산 정일봉에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다위에서 시험 봤답니다. 이게 불탔단 말입니까? 북한은 더 망했다 뜻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와대 수류탄 터졌던 것보다 더 심한 얘기예요. 북한의 인심이 완전히 떠나고 북한의 정권의 주민 통제력이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가 바로 201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정일이 죽습니다. 사망 발표가 12월 19일 날 있었답니다. 우리들은 그때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겠죠. 김정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이 12월 19일이 어떤 일이 납니까? 이명박 대통령 생신입니다. 12월 19일이.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럼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이냐? 북한은 지금 참 배급표란 게 있는데 이 배급표가 없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꼬챙이에 끼워 넣고 쌀을 무게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가는 겁니다. 이 배급제가 어디까지 무너졌냐면은 88%는 배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 비참하죠. 우리가 감사에 항상 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행편은 1980년대 도끼배 시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시장이 벌어집니다. 북한은 그럼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
배급은 12%밖에 못 받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일단 중국에를 갑니다. 일단 중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은 30만 명 정도가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왔다 가는 정도는 한 200만 명씩 됐고, 러시아에 한 20만 명의 2만 명의 탈북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망간 사람은 2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세터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 맨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냐면은, 북한에서 안 맞는 거는 짝퉁 나이키, 짝퉁 운동, 뭐 이런 걸 가지고, 보따리가 도망갈 넘어오는 거예요. 갈 때는, 수영해서 몰래 갔지만 올 때는 뇌물을 내고 당당하게 돌을 버렸으니까 걸어 내려온답니다. 그럼 걸어와서 먼저 이 압록강, 두문강 북쪽에서 500원에 팝니다. 그럼 여기서 산 사람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700원에 파는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900원을 파는 거예요. 여기 산 사람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1100원을 팝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을 북한 말로 달리기라고 한답니다. 이 달리기 경제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달리기 종점은 어디입니까? 평양이 아니라 평양은 특별여행지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이게 평성역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이 평성에는 완전히 엄청난 장터가 형성된다고 하죠. 그러면 평양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안을 갖고 싶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갖고 싶다, 그러면 평성으로 장보러 나가는 겁니다. 이 달리기 경제를 통해서 북한이 현재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저기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한류 물품들입니다. 왜? 중국이 지금 다 한류거든요. 장만에 팔린 것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건 한국 드라마예요. 어떻게 한국 드라마 CD를 팔아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는 없고요. 집집마다 조그마한 CD 플레이어를 불법으로 달면 한국 드라마 나온답니다. 얼마나 쉬워요. 불법을 해서 팔면 되는데. 그리고 북경지에서 안테나 길게 하면은 북한, 중국에서 하고 있는 한류가 잡힌답니다. 중국 자막을 함께 나누는 자막이 나오는, 근데 자막이 필요 없죠? 한국말이니까. 그럼 얘는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그걸 보면서 완전히 뿅 가는 겁니다. 북한 텔레비전 보면, 이량어버이 뭐 이러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핸드폰 가입자가 100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평양에 있는 도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에 1년에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암기라는 사람들 핸드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북한에 들어올 때 핸드폰을 갖고 들어오죠. 그리고 북한에 핸드폰이 터질까? 안 터집니다. 기지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경지대에 가면 터져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터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핸드폰이 삐리리 울리면 전화를 받아야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 탈북을 위한 브로커들이 온 전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말라고 하지 못한답니다. 북한에서 엄마가 혹시 전화를 하게 되면 내가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들 핸드폰이 어땠습니까?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은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은 휴대폰을 살면 우리는 아이폰 4보다 더 비싼 돈을 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5년이 지나면 전 세계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하나도 남아있을까요? 지금 카메라 안 달린 핸드폰이 없듯이 중국의 어느 시국을 말해도 짝퉁 갤럭시 노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100만 개의 스마트폰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G망 뭐 이런 게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음성통화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그것을 통제할 리는 없습니다. 통제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가을 동화만 볼까요? 아닙니다. 이제 한국의 본 방송을 이제 사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도 이제 어떤 사람도 본 방송을 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김정은 씨가 왕이 되었는데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동문들 우리 장군들 우리 장군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힘을 내서 북한을 살려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김정은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로보암처럼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으나 증거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처음으로 집권했을 때 정책이 뭐냐면 탈북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원래 탈북자는 삼족을 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남한으로 가서 접촉을 했거나 교회를 가서 그러면 삼족을 멸해야죠.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남한 가려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200만 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200만 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달리기 경제는 북한 경제의 80%잖아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외가 친가 본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국경 폐쇄가 됩니다. 브로크가 빼오는 비용이 150만인데 국경이 폐쇄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김정은이 군기잡기였는데 이것이 자살골 중에서 자살골로 된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북한 경찰이 중국에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탈북자가 중국에서 막론하다가 잡힙니다. 그러면 싼값에 불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속 기간에 중국 경찰을 잡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평균 800명 정도, 한 달에 약 200명 정도 계속 북송을 시켰어요. 근데 북한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수용자 갇히죠. 강제수용 같이 죽기까지 하면 또 살아서 풀려나기도 하고 또 다시 일하러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이나 난민을 구조하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난민이다. 북한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남한이나 미국에 이렇게 보내라. 중국 정부도 논리가 있었어요. 이들은 첫째 경제범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돈 벌어 나오는 사람들 경제범이다. 둘째 북한에 간다고 죽이는 건 아니야. 수용소에 가면 죽을 수는 있지만 수용소가 다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중국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보내는 거다. 근데 김정은이 저 말을 하면서 어떻게 됐죠? 중국 정부도 변명이 사라진 겁니다. 중국이 국제인권에 다 사인한 중국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북송 안 시키고 다 남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북한이 붕괴면 위화 대공 같은 거 몇백만이라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남한 보내준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래서 계속 남한으로 안 보내고 북한으로 보내는 건데 중국의 입장이 이제 애매해진 겁니다. 언제가 31명이 자살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그때 남한과 전 세계에서 우리들도 했었지만 중국 영사관 앞에서 다 북송 저지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북송하지 마라. 북송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열심히 시위를 하니까 중국에서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해관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외교를 정말 잘했죠. 그래서 중국의 관료가 탈북자에 대해서 제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거기 탈북자들이 있었는데 거기 잡힌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데 그 탈북자들을 대통령 전용기에 다 태우셔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건 왜 신문이 안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너무나도 곤란해져서 어떻게 했냐면은 북송을 중지한다고 선해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탈북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탈북자가 있다. 뭐 이렇게 살짝 남한으로 보내주고 지금 옛날 같이 한 주에 북송되는 일수가 적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언제 붕괴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에서 중국에서 탈북자 잡히면 이제는 남한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북한의 마지막 열세가 있었어요. 남한에서는 지금 정권이 거의 교체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3일에 총선이 있었는데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지도자가 바뀐다면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 종북제도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시대에 북한이 그걸 기대한 건 사실입니다. 북한이 이제 너무 돈이 없는데 다시 남한에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줄 정권이 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북한에서는 망한다 뭐 이런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야당이 졌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여당이 이겨버렸죠. 북한이 너무나 황당한 가운데에서 시급히 2012년에 로켓을 발사를 합니다. 원래 총선 전에 발사하는 게 유리할까, 총선 후에 발사하는 게 유리할까 생각했었는데 총선 직후에 발사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돈으로 만든 돈으로 보겠죠? 남한으로 돈을 안 보내줬죠. 화폐 교육으로 뺏은 돈으로 쏜 로켓이 이것이 하늘 올라가다가 200조가리로 갈라서 터져버렸어요. 5년간 맞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에서 로켓을 싼 소식을 듣고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은 터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200조가 떨어져 북한에 떨어지고 남한에 떨어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터민 사람들이 아주 4월 11일에 원래 김일성이 100년 생일이었죠. 이번에 강성대구 4월 11일에 김일성 태어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브레이드를 하죠. 4월 11일에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고 4월 13일에 로켓에서 미국에 대해서 핵탁 있는 걸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4월 15일에 군사 브레이드를 하면서 김일성 탄생 100주년 하면서 강성대에 실행되었다. 되게 무섭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월 11일에 실패하고 4월 13일에 로켓이 터져버린 겁니다. 북한에서 4월 14일에 브레이드를 하는 게 참 눈물겨운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4월 15일에 행사에 어마어마한 게 나타난 거예요. 크루즈 미사일을 나온 거죠. 미사일이 나타나니까 놀란 거예요. 구구단을 못하고 미적지분 할 수 있잖아요. 로켓을 매면서 크루즈 미사일을 가지고 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4월 15일에 크루즈 미사일을 가지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분석가들이 달려가면서 보니까 종이로 만든 미사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거냐면은 식당에 가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짜장면, 뭐 탕수육 같은 거 그런 거만 종이로 만든 마네킹이었던 겁니다.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북한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썼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이 더 이상 버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오래 갈까? 30도 안 된 사람이 통치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대신에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그분이? 그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장성택입니다. 고모부입니다. 북한은 한 번도 선거라는 걸 거쳐본 적이 없습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피부라가 몰아치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아버지에서 아들이 걸리를 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계속 대숙청이 일어났지만 아빠와 아들이 서로 살아있는데도 그럼 지금을 갖고 있는 장성택에 넘어갈 때에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장성택이었죠. 김정일에서 김정은을 말고 자기가 숙청을 지휘했던 사람인데 결코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성계가 될 수 없는 처지예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 마리오를 닮은 이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남. 김정남이 있는 있습니다. 김정일의 큰아들입니다. 김정일의 형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마카오에 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3대 세습은 전 세계에 조롱거리라는 등
김정일 아버지께 3대 세습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북한이 천안하면 북한이 했다는 많다는 등 이런 아주 위험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특별한 무엇이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중국이 보호를 해요. 중국이 보호해도 북한은 언제 될지 모를지 모르거든. 그때 혹시 대타로 쓸 수 있겠어? 중국 경찰이 보호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입니다. 리영호와 최룡해. 최룡해 장군이 이영호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북한에는 9명의 장군이 있는데 1년이 안 돼서 숙청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영호 장군이 죽을 때는 호위병 20명이 총격전을 벌였답니다. 지금 북한의 군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몰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15%, 12% 정도. 이게 바로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거나 중국에 밀물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급이 끊어져도 다른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장마당이기 때문에 집단 아산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장마당이기 때문에 꽃제비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굶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를 막 돈을 문벌에 보내면 장마당이 사라집니다. 다시 박격포 공장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장마당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 즉 군대입니다. 군대. 북한 군대는 10년 복무입니다. 10년 중에 딱 한 번 있는데 그 휴가도 고향으로 보내지 않고 평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배급을 얼마만큼 하루에 옥수수 300g을 준다. 참 300g이면 어느 정도 알겠죠. 어떤 탈행병이 정말 300방밖에 못 받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조금밖에 못 받아가지고 그것이 300g인지 모르겠는데 사관장 방에 몰래 들어가서 저울에 달아봤는데 240g이었다고 합니다. 300g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계부대 600명 중에 소집했더니 침대에 누워있고 식량 구하러 나간 사람이 있고 공장에 돈 벌러 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소집이 안 되는 겁니다. 북한군에서 5%에서 10%는 탈행병입니다. 북한군은 굶주리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행병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탈행병들은 마적대가 됩니다. 마적대. 토비라고 해요. 토비. 이 사람들이 총을 들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뺐습니다. 지금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은 군대 때문에 내일도 망할 수 있다라고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전기가 끊길 겁니다. 그리고 라면 값이 오를 겁니다. 뉴질랜드가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되면 사냥총 값이 확 오를 겁니다. 북한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 배급이 먼저 끊깁니다. 배급이 끊긴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군대에게는 엄청난 겁니다. 군대는 그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거 끊기면 엄청난 겁니다. 북한은 루머가 많이 돈답니다. 김정일이가 죽었다는 둥 이런 얘기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두 번 있고 나서 진짜 김정일도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24,000명이 남한에 있고 100만 명이 중국에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루머들은 아주 확실한 루머이죠.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2년도 안 됐는데 포털에 김정일이 죽었다는 것이 몇 번 떴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루머들, 김정일이나 이렇게 총이라 한명 맞았구나, 와명중시라든지 감기에 들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무정부 상태가 없는, 그렇게 되면 배급이 끊기게 되겠죠. 배급이 끊기게 되면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한으로 도망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한으로 도망을 오겠습니까? 철조망이 있는데 전방에서 건보를 해봤겠지만 그게 부비트로가 지뢰밭이 쫙 있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금강산으로 하이웨이를 뚫어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개성으로 하이웨이를 뚫어놨습니다. 그냥 부비에서 또 철조망도 없어요. 한 2-3km 뛰면 되는데 훈련된 군인이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총을 정문을 들고 있는 애들이 지키고 있다는 건데 걔네들이 뛰는 거예요. 걔들이 남쪽으로 뛰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한다는 뉘앙스만 보이면 500명이고 1000명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평양인 사람들이 탈북을 해도 중국을 해서 동남아로 오는데 만일에 육로가 뚫려버리면 당장 다음날 민간인을 만납니다. 동독이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고요. 북한도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노크 기술하는 사람이 있죠. 군대가 너무 개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8월 15일에 광복일인데 8월 14일까지인데 아무 일도 내일 방북이 될 줄 몰랐어요. 오늘이 8월 14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대부분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좀 위험한 말이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어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얘기를 하는데 남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통일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편의점에서 남한에서 뭐 1시간에 4-5천원씩 주는데 또 하루 일하면 10만원 주는데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통일이 돼서 내려왔으면은 알바를 2천원에 해야겠다. 또는 하루에 5만원 받고 하겠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는 통일 싫다. 이런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도와 한국 믿지 않는 신도들과는 생각이 다른 거죠. 돈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참으로 통일과 이런 모든 문제를 제외하고나서도 사람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악한 생각.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올리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종살이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북한이 대평양이 하나님께서 조선에 성령을 부으신 도시가 평양인데 이 평양 사람들이 평양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일제의 압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하고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이나 성서에서 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북한 사람들이 신사참배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들은 또 그런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우상숭배를 금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제복을 누리고 있는, 물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또는 성도들 중에까지라도 그렇지 않다. 우리가 뭐가 행복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아주 좀 시력이 안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북한과 한국의 하나님 주신 형편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감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두에 말씀드린 10개국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보면서 이 한국에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온화하고 아주 유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가에 대한 감사도 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우리 마음이, 또 우리 복음 전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한층 더 각성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